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 조금 남은 부분 살펴보고요.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뭐 계약의 성립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석 연휴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번에 요번에 이번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은 실제로 사건 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이제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는 구상하는 뭐 구상권, 뭐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 법률 용어긴 한데 뭐 결국엔 돈 내놓으란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런 절차에도 뭐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클레임 청구, 뭐 보험금 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것에 대해서 통지하고 그 보험금을 이제 청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처리 절차인데 뭐 이거는 실제로 자동차 사고를 내 보셨던 분이나 당해 보셨던 분이라면 뭐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건 이게 이제 해상 사고가 많죠. 그 바다 위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도 이제 공개되어 있는 딱 지정된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쉽게 뭐 보험회사가 출동을 하거나 뭐 몇 분 안에 이제 뭐 경찰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해상 사고는 그게 쉽지 않아요. 뭐 어디서 사고 날지도 모르고 사고 난다 한들 그 장소 사고 현장에 그것이 육지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 특히 먼 바다에 해당이 된다면 접근할 수조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검정인이라는 사람, 사고 현장에 이제 가서 사고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사고 후 수습된 그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사고의 그 발생 이후에 뭐 수리 중인 선박이나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검정인을 보내죠. 검정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검정을 실시를 하고 그 이 검정인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뭐 손해 금액이라든지 손해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보험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보험자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된다.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면책으로 처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상 절차를 보면 이게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보통의 그 전손이나 단독 훼손의 경우와 공동 훼손의 경우가 조금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이 공동 훼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해상 손해를 공부하게 되면 공동 훼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단계에서 공동 훼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어떤 그 보험의 목적물 혹은 그 보험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나 혼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 손해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사고 수습이나 보상이나 아니면 뭐 절차 등이 공동의 어떤 책임 내지는 공동의 연대로 진행되는 그러한 사건을 공동훼손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상 손해를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공동훼손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공동훼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물론 뭐 버스나 택시 같은 그 대중교통 수단도 있지만 대다수의 자동차들이 자가용이죠. 자가용이란 거는 나나 내 가족을 태우고 운항을 하다가 사고를 나기 때문에 뭐 피보험자나 보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경제적 주체가 뭐 당사자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상보험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해상보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라는 거죠. 배라는 거에는 우리가 부산항에 있는, 부산항을 오고 가는 수많은 컨테이너선을 보지만 그 컨테이너가 형형색색 다른 페인트와 회사 로고가 박혀 있죠. 그건 곧 그 컨테이너를 소유하거나 그 컨테이너를 운영을 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인즉슨 저 다양하고 많은 수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선박이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침몰이 됐을 때 그 침몰의 손해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컨테이너 숫자만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하물의 주인들이 다 관여되는 문제. 그게 공동훼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공동훼손의 개념이다. 우리가 자세한 공동훼손의 어떤 정의라든지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이라든지 공동훼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후에 해상손해를 공부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시 앞으로 나와서 전손 또는 단독훼손, 그러니까 공동훼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해상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전손, 그러니까 모든 걸 잃었거나 아니면 뭐 부분적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지해야 됩니다. 보험자에게 알려야 돼요. 사고 나면 뭐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자에게 알려야 되죠. 그러면 이 손해 검정인을 이제 손해 검정이 거기 현장에 가거나 뭐 등등등을 해서 원인,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검정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피보험자가 그 보험자에게 여기 뭐 수입 화물이나 수출 화물이나 이렇게 나눠놓긴 했는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서 구상권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공동훼손의 경우에는 공동훼손 선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공동훼손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선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선사가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거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한 사람이 전적으로 다 책임지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우리 이 선박을 타고 있는 모두의 손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훼손 선포예요.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뉴스 올 초에 수에즈 운하가 에버 기븐호 때문에 이렇게 막혀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락다운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에버 기븐호가 그 운용하는 그 운용 선사인 에버그린 선사에서 이 공동훼손 선포를 했어요. 그 선박에 그 온갖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이 컨테이너들이 다 피해를 봤죠. 그 컨테이너의 하주들이. 그와 관련해서 공동훼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선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공동훼손 선포의 사실이 보험사에게 통지가 되겠죠. 그때 이제 피보험자는 거기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알리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결국엔 서류 제출하면 돼요. 알리고 서류 제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상권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험자는 이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피보험자라는 사람은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구상권 청구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손해방지 경감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의무라고 하기도 하고 수앤라버 수앤라버 듀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손해방지 경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름을 얘기를 붙여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피보험자한테 중요한 의무입니다.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것이 보험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게 고지 의무. 내 선박이나 화물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리는 거.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통지하는 거, 이거 못지않게 손해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손해 방지 의무의 발생 시기, 뭐 손해 발생했을 때 사고가 그 피해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의무 이행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불이 났다고 해서 불 구경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손해방지 의무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가 있느냐? 당연히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될 것이고요. MIA,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이제 피보험자, 그 피보험자를 얘기를 하죠. 피보험자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손해방지 의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협회적하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협회적하약관을 지금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해 발생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막는 것과 함께 손해가 더 확산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막는 여러 노력들이 포함이 됩니다.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그건 이제 저기 우리가 보험증권하고 보험약관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확보 의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보험이랑 해상보험이 무조건 뭐 일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고의 원인이 우리 선박이나 우리 화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제3자에게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그 사람이 사고 제공을 했기 때문에 뭐 보험금 청구를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해상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제공한 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당신의 어떤 위법 행위 내지는 뭐 행동으로 인해서 화물의 사고나 선박에 손해가 끼쳐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들을 이제 제출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들 사이에 있었던 법률 관계, 보험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여러 서류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증권, 원본, 그리고 이것이 운송 계약의 이행 도중에, 해상 운송 도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업 송장이라든지 선화증권이라든지 포장 명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에 대해서 손해의 정도나 사고 원인을 규명해둔 검정인의 보고서,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사고의 정도나 사고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약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 어차피 해상보험 약관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게 될 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서류, 요런 서류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라고 볼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뭐 교신문이라든지 해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시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책 사유자의 교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뭐 발뺌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그러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가다가 뭐 천재지변을 만나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정해진 항로를 운행하지 않았다든지 뭐 그 회사 회계국의 어떤 지시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든지 등등등의 이유로 상대방이 기책사유,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선박이나 내 화물에 손해가 왔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제출해서 보험회사로부터 확인을 받고, 그리고 이런 서류,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는 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이고, 그 외에도 이제 사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서류가 해난 보고서나 화물 적부도가 있습니다. 해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그 항만 당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두의 영역이 있어요. 뭐 부산항 같으면 저기 부산의 먼 바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해 바다 그 바다에 그 선박들이 다니는 경로가 있단 말이에요. 뭐 거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뭐 해양수산 뭐 항만청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이 사고 보고서 아니면 그 관할 해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난 그 사고 리포트를 제출을 해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뭐 원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배가 운항을 해야 되는데 뭐 역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정해진 신호나 정해진 구역을 가지 않았다든지 원래 배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를 이탈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고에 이분들은 어차피 객관적인 제3자고 이 객관적인 제3자가 선박의 운항 데이터나 아니면 주변에 관측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바탕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고 보험자의 뭐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제3자에 대한 어떤 항변이나 청구를 하기 위한 근거 자료. 그러니까 그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자동차 보험이 나가지고 그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뭐 그 사고 당사자들끼리 뭐 주장이 엇갈려요. 이 사람이 뭐 깜빡이를 안 켰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본 뭐 경찰이 사고에 대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크게 어떤 법원의 약식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화물 적부도는 뭐냐면 화물이 선박에 어떻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계획서 플랜입니다. 이게 왜 사고 서류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어떤 외부적인 그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에 손상이 갔을 때 그러면 이 화물이 원래 있었던 위치라든지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로 하고 제출되어서 보험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피보험 이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뭐 앞에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뭐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뭐 그랬던 내용이고, 그거를 그렇게 이해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고 법의 논리와 법리를 바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피보험 이익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험으로부터. 그리고 상법은 이게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 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강의 자료에 보험의 목적은 보험 계약의 대상물이다. 그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화물이나 적하, 선박이나 아니면 운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동차 보험이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이제 보험 계약의 대상인데,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걔네들은 보험 계약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보험이 필요한 이유겠죠.
근데 뭐 말장난 같지만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더 핵심되는 내용. 그러니까 선박이나 화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험이 체결되는 이유이자 근거이자 원인이자 목적은 그 적하나 선박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적하나 선박에 대해서 특정인이 가지는 이해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 목적물. 피보험 목적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선박이나 화물.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특정인이라고 하는 건 뭐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선박이나 화물 그 자체가 피보험 이익이 아니고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관계, 이게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피보험 이익은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여기까지만 딱 듣고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스톱을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이제 해상보험론은 도대체 이상한 과목이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 여기 볼펜이 있는데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 제 거예요. 왜 제 거죠? 뭐 여기 있으니까가 아니라 저와 이 볼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이 볼펜 사이에. 저는 이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든다라고 할 때 보험 계약의 목적이 이 볼펜 그 자체가 아니고요. 제가 이 볼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볼펜과의 관계, 소유권, 볼펜의 소유권을 보험 계약에 든다는 거예요.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 해상보험에서는 적하나 선박이나 이런 거지만 보통 이제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나 뭐 자기의 집이나 자신의 어떤 자산 같은 것들을 보험에 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동차라고 치면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그 자동차 보험 계약의 목적은 자동차 그 자체가 아니고요. 내가 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험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선박을 가지고 있어요. 선박 그 자체를 보험에 드는 게 아니라 저 선박과 내가 선주이면 선주와 저 선박의 이해관계, 선주가 가지고 있는 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보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외에도 저 어떤 물건이나 화물, 그러니까 뭐 어떤 피보험 목적물을 통해서 영업 활동이나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자산이라고 한다면 은행에 저당 잡힐 수 있는 뭐 담보권이라든지 아니면 저게 내 소유는 아닌데 내가 저 선박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걸 통해서 내가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영업권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물건을 통해서 내가 저 물건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험의 피보험 목적물이 되고 그것이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피보험이익입니다. 피보험이익은 말 그대로를 풀어보면 보험에 들 수 있는 이익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험에 들 수 있는 이익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관계, 그게 피보험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피보험 이익이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하물, 적하의 경우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적하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물이겠죠. 이 하물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하는 것이고,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선박 그 자체, 선박 그 자체가 당연히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이익, 희망이익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 피보험 목적물, 그 대상물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달리 이제 증액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증액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운임, 내가 선박을 통해서 운용을 해가지고 선사로서 어떤 운임을 어떤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운임 자체도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비가 있는데, 선비는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박을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지불되는 여러 가지 투자 비용, 비용이다. 그래서 어떤 연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그 뭐 검사비 뭐 이런 것들, 뭐 필요한 데 있어서의 뭐 식료품, 뭐 부속품 이런 것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비용들, 선박 운용 비용이에요. 선비는 쉽게 말하면 선박 운용 비용, 그런 것들을 당연히 피보험 이익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관세, 수입할 때 내는 관세 이런 것들도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너무 많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개념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 친구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을 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자, 보험에 우리가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되는 보험의 어떤 목적물, 보통 이제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험의 목적물은 뭐냐? 피보험 이익의 대상은 뭐냐? 하물 아니면 선박이 이제 메인이죠. 뭐 앞에서 봤던 선비나 운임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하물 아니면 선박이에요.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 보험의 목적이고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라고. 하물하고 선박이. 자, 그러면 이게 당연히 하물은 하물보험, 적하보험이고 선박은 선박보험을 통해서 들죠. 자, 그러면 이 하물에 대해서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주. 선박에 대해서 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하물이나 선박이라고 하는데, 그럼 피보험 이익은 뭔데? 이 하주와 하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선주와 선박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하물, 선박. 다시 얘기해서 보험의 목적, 보험 목적물, 보험의 대상물. 그 대상물에 대해서 하주나 선주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권, 수익권, 담보권, 영업권 이런 것들이 경제적 이해관계고,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다? 피보험 이익이다.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 수 있다. 그래서 insurable interest, 영어로는 insurable interest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부보 가능 이익이에요. 부보 가능 이익. 보험에 들 수 있는 이익.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게 그러니까 피보험자와 보험 목적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정말 멋있는 차를 발견했어요. 저 차가 너무 탐나요.
저 차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어요. 들 수 있어요? 저 차가 뭐라고? 내가 저 차를 아무리 멋진 차라도, 그게 뭐 롤스로이스가 됐든 벤틀리가 됐든 그런 차를, 남의 차잖아, 남의 차. 남의 차를 보험에 들 수 있냐고. 쉽게 말해서 그 남의 차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저하고 그 차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가 있어요, 제가 집이 있어요, 이거는 보험에 들 수 있죠. 왜? 내 차니까, 내 집이니까. 내 차여서? 내 집이어서? 아니죠. 나는 내 차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나는 내 집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차와 제 집을 보험 들 수 있어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 차와 집은 당연히 보험의 목적,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고요. 제가 걔네들, 차와 집과 이 관계 있죠. 너와 나의 관계 하듯이. 그것이 뭐다? 피보험 이익이다. 그리고 그걸 보험에 들 수 있다. 그게 없다면, 이해관계가 없다면 보험에 들 수 없다. 자, 그래서 뭐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험의 목적물이 있고요. 물건이거나 선박이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이 피보험 이익을 이제 있다면,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면, 부보 가능 이익이 존재한다면 보험에 들 수 있는데, 이 피보험 이익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금전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회계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나오는 어떤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차다라고 했으면 차의 가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보험 가액입니다. 보험 가액. 그리고 이 보험 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다 보험에 드는 건 아니고요. 보험 회사랑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을 얼마의 보험에 들지를 정하는 금액, 그게 보험 금액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보험료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보험 계약상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은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대상물, 보험 목적 말고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이다. 그러니까 차나 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차와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는 게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적법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의 존재 의의는 없다. 왜? 내가 남의 차를 보험에 못 드는 이유가 내가 남의 차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남의 차라고 하는 대상물에 대해서 내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못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 가액은 뭐냐? 이러한 피보험 이익의 경제적인 가액이란 거예요. 내가 내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권, 내 차에 대한 소유권의 경제적인 가액이 얼마냐? 그게 보험 가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차에 대한 소유권을 금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3천만 원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 한도라는 겁니다. 왜냐면 3천만 원 이상으로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저 물건은 3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나한테. 자, 그리고 보험 금액은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다 들진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물건의 가치 전부를 다 보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험 가액 내에서, 제가 아까 제 차의 어떤 현재 경제적 가치를 3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그 3천만 원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면 그 3천만 원 내에서 실제로 보험회사랑 내가 보험 계약을 얼마에 체결할지 그거를 확정해서 계약을 하면 그게 보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은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이 손해방지 경감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 외에, 요거는 손해방지 경감 비용은 예외 사항이 있거든요. 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빼고 실제로 사고 발생 시에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최고 한도액은 보험 금액이 된다. 자, 보험 가액하고 금액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보험 가액, 다시 말하면 보험 가능액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 금액은 뭐냐? 내가 실제로 보험회사랑 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보험 금액입니다. 보험을 이렇게 들을게요. 내가 보험에 들 수 있는 맥시멈하고 실제로 보험회사랑 계약 체결한 금액하고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1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1억을 통째로 보험에 들면 뭐 보험 가액하고 금액이 같아질 수도 있지만 1억을 다 보험에 들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지는데 라고 해서 1억짜리 물건을 그냥 5천만 원에 보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험 가액은 1억이 되는데 보험 금액은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과 금액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보험 목적물과 보험 계약, 그리고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보험 목적물은 물건, 대상, 선박, 적하, 뭐 운임, 이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의 목적물이,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이익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험 가능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피보험이익 혹은 보험 계약의 목적은 반드시 금전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 이런 거 있었죠. 그 보험 부보의 대상에 뭐 이윤이라든지 운임이라든지 뭐 선비라든지 뭐 적하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피보험 이익의 대상이 되는 애들 보면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한 애들이에요. 얼마인지.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는 보험에 들 수 있느냐? 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제가 보험에 들 수 없다라고 했죠. 남의 차 보험에 못 든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걸 금전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보험에 들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금전으로. 자, 피보험 이익의 존재 시기부터는 수업을 잠깐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